안녕하세요. 달빛 산책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힐링 에너지 공명이라는 책입니다.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발견한 9쌍의 치유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이 제가 구입하고 읽은 지가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간의 흔적이 막 묻어 있죠. 네, 이 책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어서 책장에서 얼른 꺼내가지고 왔습니다. 저자 조이스 위클리 호크스는요, 생물 물리학자이자 세포 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인사체험 이후에 영적 전통과 치유 관습에 대해 폭넓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치유 지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9가지 치유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인식, 직관과 행동, 근원 정신과 소통, 소통과 보호, 균형과 조화, 자비와 깨달음, 주의 집중과 감성과 기쁨, 공명과 변화, 이렇게 9가지 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신기하면서도 멋진 일이다. 우리 몸은 뉴턴의 사과처럼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충분히 크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하나의 양자 우주로서 체내 작용을 충분히 수행할 만큼 작고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 몸속에서는 100조 개에 달하는 세포들이 복잡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우리는 뉴턴의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경계에서 삶을 영위하며 이 두 영역의 현실을 무리 없이 넘나들며 생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영적 측면이라는 또 다른 경계 지점과도 맞닥뜨린다. 영적으로 하나됨 혹은 일체감을 더 밀접하게 체험할수록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신성한 에너지와 어우러진다. 이 신성함은 육신과 영혼의 경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존재를 드러낸다.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우리 내면에 자리한 육신과 영혼의 경계 지점에서 발현하고 심화되는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 2가지씩 제시하고 있다. 알고 보면 육신과 영혼의 에너지는 서로 공명한다. 그뿐이던가 사실 우주 전체가 조화로운 공명을 이루며 존재한다. 원자 역시 진동하며 산과 달, 어머니 자궁 속의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원자들이 모여 이룬 복합체들 역시 그 진동과 더불어 움직인다. 이 책의 총 9개 장에서 설명하는 수행법은 우주를 아우르며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명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훨씬 더 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겠지만 모두 9개의 장으로 된 수행법을 익혀나가면서 조화의 묘미를 맛보고 치유의 길을 찾는 동시에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각 장의 제목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내재한 성질을 하나씩 반영하고 있다. 즉, 각 장을 대표하는 2가지 요소들은 그와 같은 우리의 본성을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발현시키고 확장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그 본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의 쌍을 이루며 짜여졌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영혼과 육신이 만나는 접점을 확인하고 지식으로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느껴질 법한
그러한 경계 지점이 신비로움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요소로 대변되는 각 장의 제목만 봐도 직관적으로 공명의 의의를 느낄 수 있겠지만 책에 제시된 수행법을 따르다 보면 우주적 성질을 좀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치유에 대한 타고난 인식을 확장시킬 9가지 수행법과 건강해지기 위한 9가지 실질적 접근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책을 지침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자신을 치유할 때는 물론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도와줄 때도 여기에 소개된 다양한 수행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순간 뉴턴의 중력이 적용되는 이 생물학적 신체와 관련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이 들거나 부상을 당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주춤하게 된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의 공명에도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그리고 어쩌다가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렸는지를 생각한다. 지난 40년 동안 과학계와 영적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지인들에게 이러한 물음을 수차례 던져보았다. 지인들 중에는 세계 도처의 토착민 치유자들과 동료들, 전문의, 교수, 그리고 내가 치유 지도자로서 직접 진료한 고객 수천 명이 있었다. 어쨌건 이 책에 소개된 9쌍의 원리를 지침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장을 대표하는 요소들은 우리의 치유 본성을 발전시키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장마다 그러한 요소들의 실질적 적용 사례를 소개하겠다. 또한 각 장은 간단한 연습 과제로 마무리되는데 이러한 구성을 통해 독자가 생명작용의 원리와 영성이라는 두 세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책에서 건강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병에 걸리더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자신과 의식 상태를 훈련하는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저마다 분석과 논리, 데이터에 기초한 개념들은 물론 스쳐 지나가는 직관과 통찰, 예기치 않게 떠오르는 생각 사이를 넘나들며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한 지침이 되는 동시에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해 줄 것이다. 분석과 직관의 세계가 한데 어우러질 수 없지만 서로 효과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는 있다. 나는 한때 인체 세포의 비밀을 파헤치는 연구 과학자로서 분석과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생물 물리학의 세계에 빠져 살았다. 당시에는 전자현미경은 물론 X선 측정기, Q 스위치 레이저 등 매우 정교한 최첨단 도구들을 사용하여 연구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임사 체험을 하고 난 후부터 직관에 대한 의식의 세계에 심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활 방식과 주어진 재능을 활용하는 방향이 단번에 변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처음에는 강한 집중력과 분석력이 가미된 기존의 익숙한 결정 방식을 따랐다. 그러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들 때면 직관적인 생각이 예기치 않게 의식 중에 떠올랐고 직관을 토대로 한 그러한 생각이 꽤 유용할 뿐만 아니라 타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처럼 유용한 직관력이 발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모든 정신적 기술을 총동원해 직관력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가 충돌하는 일도 잦아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침내 그 두 가지 도구를 모두 존중하는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과학자로서
치유 지도자로서 수십 년간 분석과 직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다듬어오는 동안 수많은 많은 도전 과제와 맞닥뜨리며 순탄치만은 않은 배움의 길을 걸어왔다. 배움의 길로 들어선 초창기에는 미국과 필리핀, 인도, 영국, 발리 등지를 돌아다니며 저명하고 유능한 전문가들과 접촉하며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했다. 그들 역시 논리와 직관, 그리고 평소의 일상적 의식과 영적 체험 중 겪게 되는 확장된 현실 속의 의식을 넘나들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궁극적으로 누구든 그러한 경계선상에 자리하며 두 세계를 아우를 수 있다. 호기심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치유하면서 말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그러한 경계에선 우리가 맞게 되는 새로운 여정이며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일단 인식이 확장되는 눈부신 경험을 하고 나면 일상적 삶 속에서도 다시 태어난 듯한 놀라운 체험을 몇 번이고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 세포가 인체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신경 생리학은 오늘날 최첨단을 달리는 연구 분야 중 하나에 속한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과 같은 신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인체와 뇌의 작용 방식을 연구하는 과학계의 시야도 새롭게 열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뇌는 하나의 뉴런이 또 다른 뉴런과 연결되고 그 뉴런이 또 연결되는 선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되었다. 즉 생각이나 감각 정보가 유입되면 단순히 연속성에 기초하여 처리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학 기술의 발달로 정밀한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그러한 추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알다시피 실제로 활동 중인 뇌 이미지를 스캔해보면 생각을 하거나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을 때 뉴런의 활동이 뇌의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감지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자가 구성이 가능한 놀라운 프로세서와 같아서 굉장하다는 말로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다. 한때 플라시보 효과로 치부되었던 대체의학에 대한 탄탄한 과학적 증거들이 오늘날에는 속속 밝혀지고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적이지 못한 현상이라는 주장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대신 정신활동을 통해 뇌와 신체에 두드러진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복잡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로 이목이 쏠리는 추세다. 현재 미 국립보건원 측에서도 생물학에 기초한 여러 수행법과 에너지의학, 수기요법, 심신요법 등의 효과를 좀 더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미국인 중 40%가 이러한 요법을 활용해 건강상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뇌기능과학 연구 분야에서 새로이 발표된 바에 따르면 우리 뇌의 양쪽이 모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우리가 뇌의 어느 한쪽만 주로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로 뇌는 이전까지 인정받지 못한 여러 경로를 통해 온갖 신체 작용을 지속적으로 두루 조정한다. 또 그러한 경로 중 일부는 성상세포 혹은 별세포로 일컬어지는 특정 세포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우리의 뇌는 절묘한 동기화와 상호 연관성을 토대로 활용한다. 나는 거의 40년 동안 일을 계속해왔는데 그중 절반의 세월을 세포 생물학 분야의 연구 과학자로 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에너지 의학과 치유 수행법을 연구하며 토착 치유 문화를 통해 지식의 토대를 쌓아왔다. 내가 전자현미경이 갖춰진 연구소를 떠난 것은 1984년이었지만 사실 그 몇 년 전에 나는 처음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3개월 동안 치유자와 함께 생활했다.
나는 1990년도에는 발리에서 첫 스승인 지로 타파칸을 만났다. 이후 10년에 걸쳐 거듭 발리를 찾게 되면서 지로망쿠 스리간디와 1대1 수행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과학과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내는 공명을 느끼며 치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책을 읽다 보면 세포들 간에 이루어지는 신호체계와 소통을 비롯한 세포 언어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약한 과학적 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 놀라운 과학적 사실도 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생물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미지와 통찰력, 놀라운 치유법이 어우러진 심신요법에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을 거듭하다 보면 세포 생물학과 인간 존재 자체의 미스터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메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에너지 의학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려 할 때는 어느 정도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역시 굳이 그 간극을 메우려고 우주론을 논하거나 따로 이론적인 설명을 곁들이지는 않겠다. 사실 과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학과 영혼이 뚜렷이 결합되어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치유자의 시각으로 보면 그 두 영역은 분명 연결되어 있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정신적 수행을 하면서 육체적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과 영혼의 영역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간극이 존재하긴 하지만 세포 단계의 치유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수행하는 일도 분명 가능하다. 그 첫 단계로 우선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익숙한 공간을 치유를 위한 장소로 삼자. 그동안 자신이 다져온 내면의 여정과 자신만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자연이나 영혼 혹은 종교적 전통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오면서 그러한 관계를 토대로 삶을 영위해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가진 질병과 역경 혹은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체험하면서 그러한 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내면을 더 탄탄하게 가다듬으며 건강과 희망을 증진시켜 왔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당신이 자신의 영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아름답게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부디 이 책을 안내자 삼아 각자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을 수월하게 통과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내면을 향해 즐거운 탐험에 나서보자.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자. 네, 여기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밑줄을 그었던 흔적이 남아있죠. 네. 이 책을 읽다 보시면 제가 별표를 친 것도 볼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중에서 몇 군데 여러분과 같이 읽었으면 하는 부분을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벌써 지금 5번째 찍고 있어요. 네, 어찌된 일인지 계속 영상을 찍을 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같은 부분을 거의 한 5번 반복해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책을 꼭 함께 읽고 싶어서 다시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인식의 과학적 원리, 뇌세포 기능의 억제와 촉진. 스트레스는 분명 일종의 문제이며 지나치게 쌓이면 마음속 울림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리를 생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꽤 흥미롭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다양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한 가지 역할이 바로 신경 섬유를 에워싸고 있는 미엘린초라는 막을 공격하는 것이다. 신경세포에서 미엘린이 결여되면 신경 전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오래 지속될 경우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우리의 뇌 뉴런도 죽는다. 물론 인식작용이 뉴런의 수만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뇌 세포가 줄어들면 그만큼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 줄어든 뇌세포는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여겨졌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런도 분열 과정을 거치며 새 세포를 생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가지 새로운 점은 뇌에서 신경 조직이 형성될 때 과연 무엇이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 블루베리와 스토크가 한때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되었지만 미 국립보건원과 언론에서 발표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판명된 바 있다. 대신 다른 세 가지 활동이 뇌의 뉴런 생성을 돕고 신경세포들 간의 스냅스 혹은 접합 상태를 개선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세포끼리의 접합을 통해 형성된 회로에는 수많은 뉴런이 포함되어 있다. 길이가 다양한 회로가 넓게 퍼져 있으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므로 갖가지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음은 물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소용되는 일련의 생각들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활동이 뇌 기능과 뇌 세포 작용을 최적으로 끌어올려 줄까? 운동과 명상을 비롯하여 특정 비디오나 컴퓨터 게임으로 운동 기술을 능숙하게 익히는 것까지 모두 뇌 기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우선 운동은 뇌 세포들의 새로운 접합 형성을 촉진하는 활동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일리노이 대학 어버나 샴페인 캠퍼스의 아트 크레머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노인이 1년간 운동을 지속하면 뇌 세포 간 결합이 30살 수준으로 향상되며 더불어 기억력과 기획력, 모호한 상황에 대한 대처력,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등도 개선된다고 한다. 즉 운동을 하면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세포 수준 여건이 높아진다. 뇌세포 분자는 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적절한 세포 회로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운동을 하면 직접적 효과가 있다. 인체 내에서 네트워크를 이루며 서로 접합하는 뉴런의 기능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실제로 무려 1000억 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뇌에서는 세포끼리의 접합이 100조 건이나 이루어질 수 있다. 세포 수천억 개가 수백조 건에 달하는 세포 접합을 생성하면 고도로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세포 접합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인간은 그만큼 더 영리해진다. 그런데 그토록 섬세한 엄청난 수의 뉴런과 세포가 접합한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경탄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 바로 그토록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세포들 간의 견고한 상호작용을 통해 근육의 움직임과 사고, 작고, 글쓰기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네, 여기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이기. 잠시 짬을 내어 뇌의 섬세한 구조와 작용, 그리고 세포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지, 활동,
판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몇 가지 떠올려 보자. 굳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정맥을 따라 혈구가 흐르고 장내 세포가 재생된다는 것쯤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는 숨을 들이마셔야 한다고 애써 되새기지 않아도 호흡이 이루어진다. 정말이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거나 현대의 복잡한 삶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문제는 각자가 담당해야 할 과제겠지만 늘 감사하는 당신 곁을 맴도는 축복의 에너지를 인식한다면 이러한 과제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탄과 경외감이 찾아들도록 시간을 충분히 두고 감사와 축복을 마음속에 머금어라. 시각 피질이라는 뇌의 특정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복잡한 뇌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전자 코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복잡한 세포 접합 네트워크를 빚어내는 뇌 세포들의 자기 조직화 기능이었다. 자기 조직화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그와 같은 재주를 부리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일을 할 때 발휘되는 집중력은 뇌 기능을 촉진시키는 물리적 활동의 보조 역할을 한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 발산되는 정신적 열정이나 신체적 열기 역시 신체 작용에 긍정적으로 관여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관을 넓히듯 집중할 수 있는 기술은 뇌의 생체 작용을 돕는다. 더불어 인식 작용은 우리의 시각이 꾸준히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이기. 누구나 여행 중에는 평소에 비해 주변을 더 세밀히 인식한다. 더구나 언어조차 낯설다면 그런 경향은 더 짙어진다. 사실 단순히 길을 잃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도달하겠다는 일념만으로도 당신의 인지력은 고조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모든 것이 마냥 새롭고 흥미로울 것이다. 그렇다면 낯선 환경을 접할 때 느끼는 설렘과 익숙한 마을길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는 생활을 비교해보자. 매일 출근할 때 익숙한 길 대신 낯선 곳으로 차를 몰아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가? 다음에 운전대를 잡고 익숙한 지역을 달리게 된다면 그 거리에 난생 처음 와본 양 행세해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이미 기억하는 모습과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세상은 끊임없이 변모한다. 부디 그 다채로운 변화의 쇼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늘 같은 모습의 동네를 산책하더라도 한 번씩 자세히 둘러보라. 뇌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두 번째 방법으로 과학자들은 명상을 꼽았다. 바로 앞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행동 방향을 바꿔 최대한 가만히 앉아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있으라니 의아하지 않는가? 마이애미 대학의 신경학자 아미시자 교수 역시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불교 신자들과 요가 수행자들이 하는 전형적 명상의 경우 종종 촛불이나 꽃, 호흡 등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명상에 가장 알맞은 자세는 그 세부 지침이 따로 있다. 즉 양다리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등을 펴고 시선은 약간 앞쪽 바닥을 본다. 아무렇게나 앉아서 조는 일 따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음은 차분하고 고요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하고 다른 생각이 조금도 파고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마음을 편안히 다스리면서도 동시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걱정거리나 해결해야 할 과제, 여러 가지 계획 등에 대한 생각을 멈춘다. 이처럼 얽매이지 않은 심리 상태는 정식 명상은 물론 좀 더 편안한 방식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내부에는 형식을 거부하는 반항 심리가 존재하므로 모두에게 한 가지 공식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쨌건 우주와 신이나 근원 혹은 만물 창조의 원천과 고요한 교감을 나눌 수 있다면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되는 자유와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명상에 관해 수행한 또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수행하는 티베트 승려들의 뇌 질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뇌 질량의 증대는 곧 신경조직 형성 과정에서 뉴런이 많이 생성되었다는 의미이며 명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증거다. 조사 대상이었던 승려들 중 다수는 5만 시간 이상 명상을 한 사람들이었다. 편안한 가운데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도록 훈련하는 일 외에 승려들이 수행에서 주안점으로 삼는 건 바로 연민을 품는 일이다. 승려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 좌측 전두엽 피질이 뉴런 활동에 의해 밝아지는 걸 관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연민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곳으로 승려들의 경우 유독 뚜렷한 활동을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뇌의 다른 영역에서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뇌세포는 본래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상 중에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 등에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연민의 감정이 솟아날 때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조용하면서도 편안한 가운데 의식을 가다듬고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을 때 의도치 않게 벌어진다. 이는 마치 명상을 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처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이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후 평상시의 의식 상태로 돌아온 당사자는 주로 이렇게 증언했다. 주변은 온통 빛으로 물들었고 연민의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어느덧 시간에 대한 인식은 허물어지고 영혼을 넘나드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러한 경험이 삶과 현실에 대한 제 인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네요. 어쨌건 이제는 이렇게 살아 숨쉰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험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것일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활기를 되찾고 치유를 경험했다는 수많은 사람의 일화를 봐도 신체에 미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의 효과를 알 수 있다. 뇌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 번째 활동 유형은 특정한 종류의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이용 가능한 이러한 게임들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과 기술의 연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게임을 하다가 중도에 쉬면서 바깥을 거니는 행위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관심의 초점과 방향을 전환할 줄 알아야 한다. 활발히 활동하다가 문득 집중을 발휘하거나 아주 고요한 상태에 있다가 감각적 자극이 수반되는 환경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모든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제가 죄송하게 자꾸 발음이 좀 어긋나게 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저 역시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입 주변에 근육이 좀 피곤한가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꼭 끝까지 읽고 싶다는 의지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네, 듣기에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한번 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얻는 것에 관해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심장 박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대별 심장 박동의 수 기록은 물론 그 변동 수치의 표시가 가능한 장치를 신체에 연결했을 때 두려움과 분노, 불만과 같은 감정을 느끼면 용지에 불규칙한 패턴이 찍혀 나오는데 이는 심장 박동이 아주 불규칙하다는 뜻이다. 반면 특정한 훈련을 통해 진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태도를 전환하면 심장 박동 반응이 뚜렷이 변화하면서 매끄럽고 고르면서도 사인파와 같이 일관된 모양의 패턴이 관찰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 또 그러한 태도로 인해 삶의 질이 변화되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 또한 감사할 일이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규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을 기록하면서 진지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졌다. 또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활력이 넘쳤고 매주 운동량도 1시간 반가량 더 많았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몸에 밴 그룹은 질병에 걸리는 횟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높았다. 감사하는 마음이 불러오는 이러한 효과는 생화학적 이론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이 고조되어 뇌에서 더 많은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갈등과 해결과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뇌 영역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 역시 다듬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손에 잡히는 결과보다는 선행을 실천하는 행위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물론 당장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간혹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드러날 때도 있으니까 말이다. 한 실험실에서 식당 조급원이 테이블에 계산서를 가져다 둘 때 계산서에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한 인사말을 적어보았다. 그 결과 계산서에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을 때보다 팁 11%가 더 증가했다. 게다가 다가오는 특별 행사에 관한 안내처럼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써 넣었더니 가격만 표시된 계산서를 건넸을 보다 팁이 17에서 20%가 더 늘었다. 행복하다고 느끼면 몸이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훨씬 강력해진다. 또 만일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휘둘리거나 닥치지 않은 불안한 상태를 떠올리며 전전긍긍할 일도 없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비롯한 환경적 요소와 나를 에워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강화되고 고양되어 감사하는 마음도 커진다. 물론 이 모든 현상이 어우러져 삶에 대한 열정과 창조성을 향상시킨다. 이는 분명 유쾌한 일이다. 연습하기, 감사와 인식. 우선 이 연습에 임하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제일 편한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갔으면 한다. 자그마한 노트와 펜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란다. 걷기 시작한 후 10분 동안 몸을 풀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내 페이스에 익숙해져 안정이 되면
움직이면서 느껴지는 감각을 만끽하자. 이리저리 다리를 흔들고 발가락에서 발꿈치까지 발 전체를 굴러본다. 팔도 앞으로 쭉 뻗어보고 깊이 심호흡도 해가면서 말이다. 이제 진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자. 꽃과 잔디밭, 나무, 연못이나 강, 새나 강아지가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전까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세 가지 적어보자. 자신의 인식이 그만큼 넓어진 걸 기쁘게 받아들이자. 한껏 열린 인식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트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인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해보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앉아 쉬거나 커피숍에 들어가 편안한 자리에 앉는다. 앞서 새롭게 알아차린 주변의 세 가지 대상에 대해 적어보자. 어떤 점이 평소와 달랐었나?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체험한 감사와 인식의 조합을 직장과 가정, 창조적 과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 나만의 감사와 인식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기를 쓰다가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록해둔다. 자신이 변화한 모습을 되돌아본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연습을 통해 삶이 어떤 식으로 탈바꿈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감사일기를 쓰시고 있었고, 저도 한동안 감사일기를 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선 되게 명확하게 감사가 어떻게 몸에 작용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내 삶을 다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전에는 그냥 몸을 움직여서 산책을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은 작은 메모지와 연필을 한번 들고 나가서 산책을 하며 적어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더 계속 읽어볼까요? 네, 그 다음 읽을 내용은 직관과 행동입니다. 논리적인 과학의 세계와 직관을 활용한 치유. 탐구 과정에서부터 증명에 이르기까지 과학이라는 분야는 연구원들과 이론가의 직관력에 의외로 크게 의존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암 연구원들 중에서도 자신의 직관력으로 암 치료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불러일으켜 유명해진 사람이 있다. 카를로 크라체 박사와 동료들은 그를 탁월한 과학적 직감의 소유자라고 입을 모은다. 샌디에고에 있는 로드윅 암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재직 중인 웹스터 카버니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5가지 대상을 눈앞에 늘어놓아도 그분은 반드시 정답을 집어내는 편입니다. 뭔가 특이한 점을 잘 감지해내는데 틀린 적이 거의 없죠.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과학자로 활동하던 초창기에는 직관력을 연마하는 일도 내 일의 일부였던 것 같다. 가령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나는 내 특유의 방식으로 해당 업무를 시작했다. 예컨대 나는 연구에 돌입하기 전에 먼저 결과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접근법을 검토했다. 그러고 나서 신뢰할 만한 자료와 해답을 효과적으로 돌출할 접근법이 어떤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이러한 직관력이 그다지 분석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과학자로서의 배경 지식과 훈련이 더해지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다거나 막다른 난관에 봉착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연구를 마치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직감은 과학문헌 검색과 고도로 분석적인 데이터 처리, 수리적 계산 등 광범위한 사전 작업을 동반했다. 결국 직감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는 그러한 사전 작업이 녹아들어 있었다. 다시 말해 수년 동안 스스로 열정을 품은 분야에서 상당량의 지식을 쌓아온 나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정보를 끌어내어 가장 효과적인 법한 연구 주제와 접근법을 내 직감에 일러준 것이다. 성공적인 연구 실적이 누적될수록 직감을 쫓아도 좋다는 자신감이 생겼지만 당시에는 굳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되돌아보면 나는 의식적으로 직관을 활용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감의 존재와 역할을 당연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내 태도와 상관없이 직관은 너무나 뚜렷이 존재했고 이제는 나 역시 직관의 역할을 잘 파악할 뿐 아니라 그것에 감사할 줄 안다. 그러면 이 즈음에서 다음 연습 과제를 잠시 훑어보고 이제껏 당신의 직관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또 당신은 어떤 식으로 직관에 의지해왔는지 한번 되짚어보자.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이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행동 중에서도 특히 성공을 끌어낸 행동이 있다면 떠올려보자. 당시 당신은 분석력을 어느 정도 발휘했는가? 당신의 직관력은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직관력과 분석력을 적절히 결합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행동에 돌입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렸을지도 모른다. 직관과 분석을 어떻게 결합할까?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을까? 치유 분야의 재능을 살려 치유 지도자로 활동하면서부터 평소 행동에 임하기 전 직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의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치유자들 역시 직관적 재능의 개발에 관하여는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터득한 직관은 진료나 상담 진행 과정에 대한 강한 확신이 깃든 지식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한편 치유자가 체험한 비범한 시각적 현상이나 상황에 적절히 들어맞는 미묘한 메시지는 직관적 지식의 매개자가 되기도 한다. 상담을 할 때 고객이 병을 앓고 있으면 대개의 경우 나 역시 그 고통을 같이 느낀다. 최근 병원에서 만난 한 고객은 신장 이식에 앞서 신장 제거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퇴원 후 꽤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심한 복부 통증이 가시지 않아 다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췌장염이 문제였다. 내가 에너지 치유를 의뢰받았을 때는 그녀를 괴롭히던 췌장염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였다. 그런데 그맘때 즈음 그녀는 머리를 조금만 높이 들어도 심한 구역질과 구토에 시달렸다. 몸 상태가 그야말로 형편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에너지 치유를 진행하던 나는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그녀의 처치를 동정해서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그녀의 신체 상태를 헤아리기 때문에 드러나는 증상임에 틀림없었다.
이렇듯 나는 미약하게나마 내 고객이 어떤 고통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고통을 체감하는 편이다. 이는 공감적 듣기의 일종으로 이 과정에서는 내 신체의 운동 감각까지 동원된다. 일단 고객의 정신과 신체 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나는 의식적으로 그들의 질병을 저지해내게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다니는 빛의 소용돌이를 떠올리며 고객의 상태에 대해 알아낸 사항들도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떨쳐낸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본격적인 에너지 치유에 돌입한다. 여러 치유 지도자들과 친구들은 물론 고객들과도 수차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우리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늘 직감적으로나 부지불식간에 타인의 불안과 신체 증상을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이러한 수용성을 인식하는 한편 주변에 관해 받아들인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스스로 내보내거나 털어낼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치유적인 관점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당신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문제에 동요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췌장염에 걸려 구토 증세에 시달리던 고객의 경우 그녀의 상태를 파악하고 해당 증상을 몸소 체감한 후 그 즉시 질병의 에너지가 내 몸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제재하는 한편 나 자신의 에너지를 정화해 그녀를 계속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모두 내게 유입된 정보가 직감적으로 처리되어 다시 나 자신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세심하게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특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우리의 정신은 시각과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 유입된 정보를 끊임없이 선별해낸다. 유입된 내용 중 일부는 우리의 긍정적 경험에 수반되는 자극과 결부되기도 한다. 가령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나 바다 내음, 한여름밤에 울려 펴지는 귀뚜라미 소리 등 감각을 자극하는 무수한 신호 속에는 아주 미묘하게나마 익숙함과 친근함이 함축되어 있다. 또 우리는 감각적으로 경고를 감지함으로써 고통을 비껴갈 방법을 알아차린다. 예를 들어 엉겅퀴를 만졌거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경험이 있다면 그 순간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조심하게 된다. 곧 살펴보겠지만 세포와 호르몬, 기타 다양한 생화학 물질의 체내 작용을 수반하는 생리활동 역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출처 중 하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통상적 출처다. 하지만 직관은 눈으로 확인하거나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출처를 통해 발현된다. 즉 꿈이나 기억, 타인에게서 감지한 초감각적 혹은 초자연적 에너지, 영적이거나 우주적 단서가 그러하다. 좀처럼 설명이 어려운 이 영역을 두고 과학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과학적으로도 직관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그러한 과학적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동시에 아는 범위 내에서 직관과 과학의 영역을 계속 연구하면 된다. 그런가 하면 갖가지 단계로 의식을 변화시켜 직관을 발현시킬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독창민 영적 치유자들에게서 주로 관찰되는 능력이다. 발리에서 만난 치유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명상에 잠기는 것만으로 변화된 의식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경지에 이르면 그들은 세포에 관한 배경 지식이 없고 책이나 현미경으로 세포를 본 적이 없더라도 세포 구조를 꿰뚫어 볼 수 있다. 꿈에 깊숙이 빠지거나 최면 상태에 돌입했을 때 우세하게 작용하는 비분석적 전신 영역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직관을 통해 얻은 정보도 간혹 신뢰도가 높은 내용으로 판명될 수 있다는 사실은 또 어떠한가? 어쩌면 우리는 본래 통념의 범위를 벗어나는 성질의 내용이라면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다. 문화권에 따라 예언자와 주술사는 해당 공동체는 물론 개인들에게도 믿을 만한 정보의 출처로 간주된다.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늘 100%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충분히 그 내용에 의지하며 그들을 우러러본다. 영적 치유자들은 전통적 훈련 과정을 거친 뒤 공동체 내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거듭난다. 그들은 세포와 인체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심오한 울림에 자신의 직감을 동화시킨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문제 자체는 물론 치유를 위한 해결책까지 감지해낸다. 평소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면 바로 중립성, 신체적 영적 인식력, 신중한 정황 파악과 같은 자질을 내면에 겸비했을 때 제대로 된 직관의 울림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처럼 깊이 있는 안내 신호를 충동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대답하거나 행동을 취하기 전 잠시 멈추고 이러한 자질에서 비롯된 소리를 들어보자. 그러면 참된 직관과 충동적 성향 혹은 자기중심적 기질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립성. 직관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다. 마음에 치우침이 없으면 직관이 거침없이 발현될 수 있는데 사실 직관 자체가 중립적 감각을 전달한다. 만일 특정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집요하게 쫓으며 그 결과에 집착하거나 특정 방편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간주하고 연연한다면 불필요한 입력 정보들이 빚어내는 불협화음 때문에 직관에서 비롯된 내면의 깊이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따라서 사고할 때 중립적 공간을 찾는 연습을 해두면 좋다. 여기서 중립적이라는 말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좀 더 고차원적인 이치를 믿고 추구하는 태도를 뜻한다. 또한 공간이라고 해서 방음실 같은 장소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특정 결과에 강하게 집착할 때 들리는 어지러운 소리를 골라내어 따로 떼어두면 그 순간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중립적 공간이 마련되므로 잠시나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바람을 전부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지는 않길 바란다. 그저 전반적인 상황이 파악될 때까지 잠잠히 욕구를 눌러두라는 뜻이니 말이다. 어떻게 보면 결국 직관도 당신 편일 수밖에 없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만 효율적으로 행동하길 지향한다면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행동이 발현될 것이다. 직관적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다.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이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결과를 떠올리며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 가지 심리적 암시를 활용해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나자. 나는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 라고 말하거나 아늑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가볍게 뛰어내리는 광경을 그려보면 도움이 된다. 신체적 인식. 나는 직관에서 비롯된 자극을 신체 감각을 통해 자주 느끼는 편이다. 마치 무엇에 이끌리듯 촉감의 여운으로 뭔가 느껴지기만 결코 떠밀리거나 잡아당겨지는 기분은 아니다. 이때의 느낌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강렬한 직관적 감각을 신체와 관련된 표현을 빌려 묘사한다. 한편 내 고객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닥친 힘든 변화의 시기를 일련의 직관적 순간이라고 말하며 바다가 갈리고 깨끗이 트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처럼 간혹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시감각적으로 뚜렷이 보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직관 자체는 명확할 수 있지만 직관을 익숙히 받아들이는 과정이 수월할 수만은 없다. 정확한 직관 역시 결코 쉽게 발휘되지는 않는다. 인생에서 부여받은 소명만 하더라도 쉽게 이루어지면 주목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소명의 이면에 잠재한 직관적 근원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결국 소명이란 직관의 실천인 셈이다. 목적지 쪽으로 순풍이 불 수는 있지만 거친 파도를 이겨내야지만 희망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이다.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이기. 눈앞에 길이 하나 펼쳐져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의 나래를 자유롭게 펼쳐보자.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양옆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길, 혹은 깊은 숲속. 어떤 성격의 이미지든 굳이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다만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그 이미지를 관찰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자. 영적 인식, 직관적 지식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점점 더 깊이 있는 명상을 시도하면서 영적 수행을 거듭하여 직관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영적 소통력이 치유 과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는 명상에 깊이 빠질수록 치유도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을 터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명상의 힘은 일상적 생활 방식에도 스며들어 평온함과 이해심, 삶에 대한 열정을 중대시켜 왔다. 사실 나는 특정한 영적 전통에 관한 가르침을 터득하기에 앞서 명상이 불러온 일상 속 변화들을 먼저 체험했다. 훗날 종교적 전통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가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부터는 그때까지 거쳐온 여러 가지 체험들 간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질서란 바로 일상 속 체험이 선행된 후 훨씬 나중에야 인지적 이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는 당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론을 체득한 후에 체험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영적 소통을 이어주는 다양한 경로를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여정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경험한 태도일 것인가. 직관적 안내의 근원으로서 영적 인식을 받아들일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과 우주에 대한 인식,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세상 만물을 비롯해 그 고유의 흐름과 나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가, 나는 내 안에 가장 심오한 영적 직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명상을 임하는 방식, 평소 내 삶에서 명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명상의 내용도 성숙과 변화를 거듭하는가, 의무감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명상을 임할 수 있게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가, 명상은 내 직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주변인들과 공동체에 대한 자세, 직관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내 모습은 내면의 영적 인식 향상과 조화를 이루는가, 일상에도 직관적 지혜가 스며들어 흐른다는 사실에 감사하는가, 모든 측면에서 마음을 열고 의연한 자세로 직관에 귀 기울이는 법을 터득했는가. 정황 파악, 직관적 자극을 느낄 때마다 매번 제대로 된 직관적 메시지가 찾아드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직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립성과 신체적 인식 수준은 물론 영적 소리를 듣는 자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한 직관적 신호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주변의 사람들과 의논해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다. 내가 체험한 현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내어 말해보라.
물론 내 말을 들어줄 친구를 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나 심리치료사, 믿을 수 있는 친구, 특히 지혜로운 가족이라면 좋지 않을까 한다. 모든 선택에 따른 결과는 좋든 나쁘든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결국 핵심은 각자의 심오한 식별력이다. 정황을 파악하다 보면 때로 누군가 자신의 직관을 기준으로 당신의 행동 방향을 단정짓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당신이 그 사람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상대가 일러주는 내용에 내 마음이 끌리는지 끌리지 않는지를 천천히 생각해보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끌리는 바가 타당한지를 가늠하는 아주 적절한 기준이 있다. 바로 직관에 연민이 깃들어 있는지 그리고 최고의 선을 쫓아 행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짚어보면 된다.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이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잡념을 완전히 떨쳐내보자.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내면에서 연민의 감정이 충분히 솟아오르게 하라. 그 상태로 휴식을 취하면 연민의 감정이 내면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지켜보라. 연민의 감정이 비롯된 근원과 좀 더 깊은 소통을 하여 그러한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직관의 울림을 키워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연습하기, 직관과 행동.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면 일단 당신이 평온함을 느끼는 장소를 떠올리며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그 장소가 숲이라면 실록이 우거진 숲속 공터로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편안한 마음으로 걷다가 어떤 나무 아래에서 벤치를 발견한다. 그 벤치에 앉아서 편안히 쉬면서 그곳의 성스러운 에너지를 느끼며 중립적이면서 수용적인 기분을 유지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직관적인 자극이 찾아올 것이다. 원한다면 깨달음이나 영적인 안내가 찾아올 수 있도록 중립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가령 서비스 업무의 향상에 가장 필요한 교육은 어떤 걸까 하는 질문처럼 말이다. 나는 직관을 느끼게 되면 행동에 옮기기 전에 테스트를 해본다. 먼저 원하는 행동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떠올린다. 예를 들면 멀리 여행을 갈 때에는 짐을 꾸려 셔틀버스에 올라 공항에 도착하는 내 모습을 그려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장면들을 계속 떠올릴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다. 에너지가 샘솟는가?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가? 아니면 몸이 무겁고 무기력한가? 의욕이 생기지 않고 멍하다면 그것은 바로 그 행위가 나와 맞지 않다는 확실한 신호다. 반면 힘이 넘치고 활기찬 느낌이 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는 표시다. 이제 다시 자신만의 조용한 장소로 돌아가 원하는 행동을 실행하는 장면을 자세히 상상해보자. 긴장되는가? 편안한가? 불안한가? 열정이 샘솟는가? 숨을 편하게 쉬고 있나? 호흡이 가빠지는가? 마음이 편안하여 열정이 느껴지고 숨이 고르다면 당신의 직관을 믿고 실천에 옮겨도 된다는 긍정적 신호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정황을 점검해보자. 그런 행위가 가능하고 합리적인가?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으니 이런 일을 결정할 때는 분별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만약 직관에 따르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명상을 계속해서 당신이 해야 할 행위를 결정하면 된다. 처음에는 매우 단순한 상황부터 연습해보자. 일상적인 질문을 떠올리고
생각을 멈추고 깊이 심호흡한다. 그런 다음 나의 일부인 직관의 성질을 다시 기억한다. 또 한 번 심호흡을 하면서 잠시 긴장을 풀고 직관적 안내에 귀 기울이자. 곧 다가올 업무상 미팅이나 여행 혹은 가정 문제에도 고요히 직관의 힘을 느껴보자. 상황이 어떻든 직관의 안내를 유심히 살펴 행동한다면 의식적 존재로서 당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자꾸 발음이 새는데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정말 같이 저와 함께 해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 뒷부분을 사실 제가 좀 더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목소리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네, 좀 더 새지 않는 발음으로, 깨끗한 발음으로 녹음을 한 후에 다시 만나 뵐게요. 이 영상 이후에 또 더 궁금하시면 이것과 이어서 네, 영상을 보시면서 이 책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빛 여러분 감사합니다. 달빛 산책이었습니다.